1970년대 전라도의 척박한 흙바닥에서 뒹굴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배고픔을 잊기 위해 주먹을 휘두를 때 이 아이는 조용히 줍 하나를 튕겼습니다. 피냄새보다 더 진한 것이 돈 냄새라는 것을, 그리고 그 돈을 쥐는 자가 결국 칼든 자들의 목줄을 쥔다는 사실을 소년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던 겁니다. 훗날 대한민국 밤의 세계를 주판 하나로 평정하고 메로라 하는 큰형님들을 자신의 장기말처럼 부리게 될 괴물 이상택의 전설은 바로 그 굶주림 속에서 싹 텄습니다. 대한민국 건달 역사의 획을 그은 이 지능적인 괴물이 어떻게 칼 한 번 잡지 않고 서울을 삼켰는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두십시오.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이름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야기는 1970년대 중반 개발 독재의 광풍이 몰아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지방의 바닥은 그야말로 짐승들의 세계였습니다. 힘센 놈이 약한 놈의 고기를 뜯어먹는 야생 그 자체였죠. 이상택은 그 바닥에서 가장 밑바닥, 생선 비린내와 땀냄새가 진동하는 시장통에서 자랐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며 소위 가오를 잡을 때 이상택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너덜너덜해진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모시던 지역의 소규모 조직, 일명 식구들은 주먹은 쓸 줄 알았지만 머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장 상인들에게서 걷어들인 자릿세, 즉 수금이 어디서 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많은데 막상 창고를 열어보면 텅 비어있는 기이한 상황. 조직의 큰형님은 배신자가 있다며 매일 밤 부하들을 창고로 끌고 가 줄바따를 쳤습니다. 피가 튀고 비명이 오가는 그 살벌한 밤, 이상택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형님, 몽둥이 찜질한다고 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고작 19. 깡마른 체구에 눈빛만 형형했던 그는 며칠 밤낮을 새어가며 곰팡이 핀 장부들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구멍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 그것도 큰형님이 가장 신임하던 중간 보스의 주머니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택은 그 사실을 조용히 큰형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날 밤 중간 보스는 소리소문 없이 먼 길을 떠났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겁니다. 이 사건은 이상택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주먹이 아닌 종이 쪼가리 몇 장으로 사람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일종의 희열이자 깨달음이었습니다. 큰형님은 이상택을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이놈은 칼잡이가 아니다. 이놈은 우리 살림을 책임질 금고직이다. 그렇게 이상택은 조직의 회계장부를 도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장부만 정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의 흐름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러운 돈, 즉 검은 종이를 깨끗한 흰 종이로 바꾸는 세탁 기술을 독학으로 익혔습니다. 당시에는 개념조차 희미했던 자금 세탁의 초기 형태를 본능적으로 실현한 것입니다. 경찰이 들이닥쳐도 장부는 깨끗했습니다. 뇌물을 찔러줘야 할 공무원들의 명단은 그의 머릿속에만 존재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서울은 욕망의 용광로였습니다. 강남 개발이 시작되면서 천문학적인 돈이 바닥에 뿌려졌습니다. 지방 조직들은 저마다 상경하여 서울의 이권 다툼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상택이 속한 조직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덩치들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지방에서 좀 논다 하는 주먹들도 서울의 거대 조직 앞에서는 하룻강아지에 불과했습니다. 칼부림이 난무하고 매일 밤 누군가는 병원 응급실로, 누군가는 차가운 땅속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이상택은 기회를 봤습니다. 모두가 땅을 뺏으려 싸울 때 그는 그 땅 위에 세워질 건물과
그 건물에서 나올 임대료,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질 비자금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직의 보스에게 제안했습니다. 형님, 무식하게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싸우는 놈들 뒤에서 뒷정리나 해주면 됩니다. 그게 진짜 돈이 됩니다. 그의 말은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상택은 서울의 유흥가, 특히 룸살롱과 나이트클럽의 지분 구조를 복잡하게 꼬아놓아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나오면 바지 사장 하나가 들어가서 콩밥을 먹고 나오면 그만인 구조를 만든 것이죠. 이 시스템은 서울의 밤세계에서 혁명과도 같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상택의 이름 앞에는 설계자라는 별명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싸움을 못하는 건달이었지만 싸움을 잘하는 건달들이 무릎을 꿇고 돈을 빌려가는 전주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항상 현금다발이 사과 박스에 담겨 쌓여 있었고 그것을 빌려가려는 조직의 보스들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이상택은 단순히 돈놀이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관리했습니다. 그에게 돈을 빌려간 조직들은 그 빚을 갚기 위해 이상택이 시키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조용히 손봐줘야 할 때, 혹은 경쟁업체의 영업을 방해해야 할 때, 이상택은 직접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채무자들에게 눈짓만 한번 주면 그날 밤 목표물은 알아서 정리가 되었으니까 그는 서울 강남의 한 허름한 오피스텔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간판도 없는 그곳은 사실상 대한민국 지하경제의 중앙은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밤마다 걸려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들은 다양했습니다. 쫓기는 수배자, 자금이 필요한 건설업자, 그리고 선거 자금이 필요한 정치인까지. 그렇습니다. 이상택의 진짜 힘은 주먹 3개와의 연결고리가 아니라 소위 넥타이 부대들과의 커넥션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검은 돈을 모아 건설회사를 인수하고 유령 법인을 세워 자금을 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떨어진 콩고물들을 관리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들은 이상택을 이 사장이라 부르며 깍듯이 대우했습니다. 낮에는 점잖은 사업가, 밤에는 암흑가의 금고지기. 이 이중 생활은 그에게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달도 차면 기우는 법. 그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림자 속에서 그를 노리는 눈빛들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방식, 즉 연장을 사용하여 구역을 넓히던 무식한 파들은 이상택의 방식을 혐오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상택은 건달의 의리를 저버리고 돈만 밝히는 장사치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이상택의 사무실로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셋. 그들의 품 속에는 묵직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의를 갖추는 척했지만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서울의 거대 조직 중 하나인 에스파에서 보낸 해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상택이 관리하던 유흥업소의 지분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말이 협박이지 사실상 강탈이나 다름없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다리가 후들거려 오줌을 지렸을 상황. 하지만 책상 뒤에 앉은 이상택은 천천히 담배 한 대를 피워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툭 내뱉었습니다. 미드 큰형님, 저번 달에 세관 통과할 때 내가 힘 좀 써준 거 벌써 잊어버리셨나 보네? 사내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상택은 이미 그들의 목줄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에스파가 밀려오던 하얀 가루가 세관에 걸릴 뻔했을 때 뒷돈을 찔러 무마해준 것이 바로 이상택이었으니까요. 그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가서 전해라. 밥상 없기 싫으면 얌전히 숟가락만 얹으라고. 사내들은 아무 말 없이 물러났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택은 단순한 해결사를 넘어 밤의 대통령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가 만든 그 거대한 돈의 탑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가 쌓아 올린 탑은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그 기초는 썩어 문드러진 늪지대 위에 있었습니다. 1980년대가 저물어가면서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군사정권의 힘이 약해지고 사회 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쥐들에게 서치라이트가 비춰지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이상택은 자신의 성벽이 너무나 견고해서 그 어떤 빛도 뚫고 들어올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이상택의 그림자는 점점 더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곧 자신을 집어삼킬 괴물이 되리라는 것을 모른 채 말입니다. 이제 막 진짜 게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의 서울은 낮과 밤이 다른 두 얼굴의 괴물 같았습니다. 낮에는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준비하느라 도처에서 판파르가 울리고 고층 빌딩이 쑥쑥 올라갔지만 해가 지면 그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에서 진짜 주인이 깨어났습니다. 바로 밤의 제국을 다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한가운데 모든 욕망이 그쳐하는 그 차로에 이상택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피 묻은 돈이 어떻게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쌓아 올린 시멘트가 되었는지에 대한 소름 끼치는 기록입니다. 이 도시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악취를 견딜 자신이 있다면 계속 따라오십시오. 당시 대한민국 주먹세계는 춘추 전국시대였습니다. 호남에서 올라온 굵직한 패밀리들이 서울의 노른자위 땅인 강남, 명동, 이태원을 놓고 치열한 영토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일명 나와바리 싸움이라 불리는 이 전쟁은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 사회면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택은 이 무식한 칼부림에 직접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건달들과는 DNA 자체가 달랐습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지만 돈으로 흥한 자는 법도 산다. 이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이상택은 거대 조직들 사이에서 교묘한 줄타기를 시작했습니다. A 조직과 B 조직이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 났을 때 이상택은 양쪽 모두에게 자금 세탁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조직들이 유흥업소와 사채놀이로 벌어들인 냄새나고 축축한 현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유령 회사들을 통해 합법적인 투자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의 손을 거치면 룸살롱에서 나온 코 묻은 돈이 건설회사의 투자금이 되고 불법 도박장에서 나온 집들이 주식시장의 우량주로 변신했습니다. 마치 마술가도 같았습니다. 그는 서울 곳곳에 우후죽순 생겨나던 재개발 구역에 이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철거민들이 울부짖으며 쫓겨난 자리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그 기초 공사비의 절반은 사실상 깡패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셈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상택은 소위 화이트 칼라들과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든 부패한 공무원, 검사, 경찰 간부들이 그의 주요 고객이자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상택은 그들에게 단순히 뇌물을 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자신의 사업 파트너로 초대했습니다. 재개발 정보를 미리 흘려줘서 땅 투기를 하게 해주거나 자녀들의 유학 자금을 대주는 식이었죠. 그는 이들을 병풍이라 불렀습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병풍. 이 병풍들 덕분에 이상택의 사무실은 그 어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가도 이상택은 위스키 잔을 흔들며 여유롭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능력이 진짜 빛을 발한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강남의 한 특급 호텔에서 벌어진 이른바 뉴서울 호텔 사건입니다. 당시 서울을 양분하던 거대 조직 두 곳이 이권 문제로 호텔 룸에서 협상을 벌이다가 사단이 났습니다. 말이 협상이지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러 만난 자리였습니다.
술잔이 오가다 언성이 높아졌고 순식간에 품 안에 감춰둔 장비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생선뼈를 바를 때나 쓰는 날카로운 도구들이 허공을 갈랐고 고급 카펫은 순식간에 붉은색 페인트를 엎지른 듯 물들었습니다. 호텔 룸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양쪽 조직원 서너시 바닥에 쓰러져 헐떡이고 있었고 비명소리에 놀란 호텔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던 찰나였습니다. 만약 경찰이 들이닥치고 언론에 대서특필된다면 관련된 조직들은 물론이고 그 뒤를 봐주던 정치인들까지 줄줄이 엮여들어갈 대형 참사였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현장에 있던 한 간부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신인은 바로 이상택이었습니다. 형님, 일이 터졌습니다. 바닥이 온통 붉습니다. 전화를 받은 이상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유시. 입구마가 직원들 입단속시키고 내가 갈 때까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내보내지 마. 30분 뒤 검은 세단 한 대가 호텔 주차장에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상택의 뒤로는 청소도구를 든 건장한 사내들이 따랐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클리너들이었습니다. 이상택은 호텔 지배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배인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이상택은 지배인의 양복 주머니에 두툼한 봉투 2개를 꽂아주며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오늘 밤 첫 605호 손님들은 체크아웃 하신 겁니다. 아주 조용히. 그리고 이 방은 내일부터 일주일간 리모델링 들어갑니다. 벽지부터 카페까지 전부 다 뜯어내세요. 비용은 내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봉투의 두께가 그의 침묵을 샀고 이상택의 성열한 눈빛이 그의 공포를 잠재웠기 때문입니다. 클리너들은 신속했습니다. 쓰러진 조직원들은 대형 세탁물 수거함에 실려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옮겨졌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자는 사설병원으로, 숨이 끊어진 자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배송되었습니다. 붉게 물든 카펫은 뜯겨나갔고 벽에 튀은 자국은 독한 약품으로 지워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장은 이미 깨끗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소 형사반장은 로비에 앉아있는 이상택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반장은 이상택과 구면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상택의 장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이쿠, 이 사장님, 여기서 뵙네요. 신고가 들어와서 말입니다. 아, 반장님, 별일 아닙니다. 취객들이 좀 소란을 피웠는데 이미 다 귀가 조치시켰습니다. 제가 보증하죠. 이상택이 내민 명함 뒤에는 수표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반장은 헛기침을 하며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사장님이 계신 줄 알았으면 굳이 출동 안 했을 텐데. 허위 신고였구만. 철수해. 그날 밤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피해 잔치는 그렇게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조간신문 어디에도 이 사건은 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호텔 1조 매고우만이 내부 수리 중 팻말을 걸고 굳게 닫혀 있었을 뿐입니다. 이 사건은 암흑가의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상택은 이제 단순한 돈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있는 사건도 없애버리는 마술사이자 모든 조직들이 엎드려 저어려야 할 최종 보스가 된 것입니다. 그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완벽하게 터득했습니다. 주먹들이 피를 흘리며 땅을 뺐을 때 그는 그 피를 닦아주고 그 땅의 등기권리증을 챙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림자 시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낮은 시장이 지배했지만 밤은 이상택이 지배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빛은 더 강렬하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그가 호텔 사건을 덮으며 보여준 그 무소불위의 권력은 역설적으로 그를 시기하는 수많은 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그가 개처럼 부리던 주먹들이 슬슬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목숨 걸고 칼침을 맞는데 펜대만 굴리는 이상택이 모든 과실을 독차지한다는 불만이 팽배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며 와인을 마시던 이상택.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들려오는 지진의 전조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그 거대한 보네탑이 사실은 시기심과 배신이라는 폭약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그는 더 깊은 어둠, 설계와 배신이 난무하는 진짜 게임판으로 들어갑니다. 단순히 돈을 세탁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거대한 사기극을 준비하는 그의 다음 행보. 과연 그는 어떻게 합법적인 사업가의 탈을 쓰고 마약과 인신매매라는 금단의 영역까지 손을 뻗쳤을까요? 그리고 그를 노리는 늑대들은 언제 이빨을 드러낼까요? 1980년대 후반, 올림픽의 성화가 꺼지고 난 서울은 거대한 욕망의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화려한 축제는 끝났지만 그 축제를 위해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돈들은 여전히 도시의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맥이 모이는 심장부, 강남 테헤란로의 가장 높은 빌딩 펜트하우스에 이상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곰팡이 핀 지하실에서 장부를 끄적이는 격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양지를 지배하는 사업가이자 음지를 설계하는 지하 세계의 건축가였습니다. 피냄새 대신 최고급 콘약 향기가 진동하는 그의 제국. 하지만 그 화려한 카펫 밑에는 신음하는 영혼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건달들에게 양복을 입히고 대한민국을 자신의 거대한 세탁기로 만들었을까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악마적인 천재의 전성기를 목격하십시오. 이상택은 가장 먼저 식구들의 옷차림부터 바꿨습니다. 그는 촌스러운 꽃무늬 셔츠에 금목걸이를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며 위화감을 조성하는 짓거리를 혐오했습니다. 건달 뭡니까? 하늘 건, 통달할 달. 하늘의 이치에 통달한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왜 니들은 동네 양아치처럼 굴어서 우리 사업에 똥물을 튀깁니까? 그는 구역을 담당하는 보스들을 불러 모아 이탈리아즈 맞춤 정장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린 야구 방망이와 헤카를 압수하고 대신 007 가방과 만년필을 쥐어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깡패가 아니라 컨설턴트다. 주먹으로 해결하는 건 하수다. 법으로, 서류로, 돈으로 상대를 질식시키는 게 진짜 고수다. 이것이 이상택식 경영학의 제1장 1절이었습니다. 그는 유령회사,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수십 개 설립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그럴싸한 미래개발, 태양상사, 제1기획 같은 간판을 달았지만 그 실체는 거대한 빨대였습니다. 그는 이 회사들을 통해 건설 현장의 이권을 독식했습니다. 철거 용역부터 시작해 자재 납품, 인력 공급까지. 아파트가 한층 올라갈 때마다 이상택의 금고에는 현금 다발이 격돌처럼 쌓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돈은 건설 현장이 아닌 더 은밀한 곳에서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상택은 당시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연예 산업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그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리고 길거리에서 예쁘장한 소녀들을 캐스팅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스타를 꿈꾸게 했지만 계약서 도장을 찍는 순간 그녀들은 상품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웃었지만 밤이 되면 이상택이 관리하는 VIP들의 비밀 연회장에 불려가야 했습니다. 그는 이를 문화교류라고 포장했습니다.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인 은밀한 술자리에 그녀들을 꽃으로 꽂아 넣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오가는 대화들은 고스란히 녹음되었고 그 녹음 테이프들은 훗날 이상택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손댄 금단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얀 가루, 설탕도 밀가루도 아닌 그 위험한 물건. 그는 이쪽 세계의 은어로 눈이라 불리는 그것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양아치들처럼 골목길에서 봉투를 주고받는 저급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역회사를 통해 정식으로 컨테이너를 띄웠습니다. 수입되는 냉동 참치 뱃속에 혹은 수출되는 전자제품 부품 사이에 하얀 눈을 숨겨 국경을 넘나들었습니다. 세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관의 주요 포스트에는 이미 이상택의 장학생들이 앉아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이상택의 물건이 들어오는 날이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보안 검색대를 끄거나 점심을 먹으러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물건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멤버십 클럽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재벌 2세들과 유명 연예인들은 하룻밤에 집 한 채 값을 태우며 코끝이 찡해지는 쾌락을 즐겼습니다. 이상택은 그들에게 쾌락을 팔고 그들의 약점을 샀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의 정점에는 검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이상택의 안주머니에 늘 꽂혀있던 낡은 가죽 수첩. 그 안에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받아먹은 떡값의 액수,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치부들이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검사, 판사, 국회의원, 경찰청장. 그 수첩에 이름이 적힌 자들은 이상택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 신세였습니다. 한 번은 국세청에서 이상택의 계열사를 털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꽤 강직하기로 소문난 젊은 조사관이었습니다. 이상택은 그를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조사관의 상사에게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국장님, 저번에 사모님 환갑 때 보내드린 골프채는 잘 쓰고 계시죠? 그리고 댁의 아드님이 이번에 유학 가는데 보증인이 필요하시다고 제가 알아서 처리해뒀습니다. 근데 밑에 직원 교육이 좀 덜 된 것 같네요. 다음 날, 그 패기 넘치던 젊은 조사관은 지방의 한직으로 좌천되었습니다. 이유는 업무 능력 부족이었습니다. 이상택의 전화 한 통이 공권력의 시스템마저 마비시킨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냥개들에게 최고급 구기를 던져주어 결국 자신을 지키는 경비견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는 서울의 밤을 완벽하게 통제했습니다. 이 회정이 기침을 하면 강남경찰서장은 감기약을 사들고 뛰어온다 라는 말이 농담이 아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지는 법. 이상택의 이러한 비즈니스 방식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내부에서부터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구시대의 유물들, 주먹과 칼을 믿는 정통 건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상택이 만들어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속은 여전히 야수였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나와바리 지킬 때 저 펜대 굴리는 놈은 에어컨 바람 쐬면서 돈놀이나 하고 있어. 형님, 우리가 언제까지 저 장사치 밑에서 시다바리 짓을 해야 합니까? 특히 이상택의 밑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행동대장 독사의 불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독사는 이상택이 지시하면 누군가를 담그고 묻고 보내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몫은 이상택이 가져가는 거대한 파이의 부스러기에 불과했습니다. 이상택은 그들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야, 독사야. 너는 생각 같은 거 하지 마. 생각은 내가 해. 너는 그냥 내가 물라는 거 물기만 하면 돼. 밥그릇 챙겨주잖아.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이상택이 무심코 던진 이 한마디가 독사의 가슴속에 타고 있던 불씨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독사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지만 이상택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늑대들이 이빨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돈으로 산 충성심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너무 자만했던 그는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습니다. 이상택은 와인잔을 흔들며 자신의 왕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유리창 너머 어둠 속에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1990년 대한민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택이 쌓아 올린 모래성을 향해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으로 법을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그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 억눌려 있던 늑대들이 목줄을 끊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장 높은 곳의 선전은 추락할 때 가장 아픈 법입니다. 1990년 10월 13일 대한민국 건달들에게는 국치에 보다 더 뼈아픈 날로 기억되는 날입니다. 청와대의 푸른 기와 아래서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범죄와 폭력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 TV 화면을 통해 흘러나온 그 담화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국의 모든 어둠의 자식들을 향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불꽃놀이가 끝나고 차가운 재만 남는 순간이 왔습니다. 믿었던 방패들이 어떻게 창이 되어 돌아오는지 그 배신의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저녁 서울 강남의 룸살롱들은 평소처럼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상택 역시 자신의 아지트인 특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최고급 위스키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TV 뉴스에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자막이 붉게 번쩍했지만 이상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쟁? 웃기고 있네. 저건 동네 양아치들 잡겠다는 쇼야. 우리처럼 양지에서 세금 내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해당 사항 없어. 그는 자신의 파트너인 고위공직자들과 건배를 하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그가 뿌려둔 돈이 얼마이며 그가 쥐고 있는 약점이 몇 개인데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이상택의 머릿속 계산기에는 구속이라는 단어는 입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이라는 괴물은 필요할 때는 꼬리를 흔들지만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으면 가차없이 제 팔다리도 잘라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데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슬퍼런 검찰의 칼날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을 호령하던 전설적인 주먹들이 줄줄이 굴비 엮이듯 잡혀 들어갔습니다. 영동의 신장사, 서방파의 김태촌, 양은이파의 조양은,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던 거물들이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남의 집 불구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잡혀 들어간 그들이 차가운 취조실의 형광등 아래서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불길은 이상택의 발등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검사들은 주먹들을 족치며 물었습니다. 너희들 밥은 누가 먹여줬어? 칼부림할 때 쓴 그 막대한 자금 다 어디서 나왔어? 살인적인 형량을 줄이기 위해 혹은 자신만 당할 수 없다는 물귀신 심보로 그들은 하나같이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이상택이었습니다. 저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돈줄은 저기 있습니다. 진짜 나쁜 놈은 펜대 굴리는 전원입니다. 이상택의 사무실 전화통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돈을 달라는 청탁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장, 당분간 연락하지 마쇼. 우리 안 만난 걸로 합시다. 서리 다 태워. 내 이름 나온 거 하나라도 있으면 당신 죽고 나 죽는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형님 동생하며 호영호지하던 검사, 국회의원, 경찰 간부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습니다. 이상택이 믿었던 병풍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접혀버린 것입니다. 아니, 접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상택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기 전에 이상택이라는 꼬리를 자르고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이상택의 직통라인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번호 표시가 없는 전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그가 평소 형님으로 모시던 정보기관의 간부였습니다. 상태가 배 띄워라. 오늘 밤을 넘기면 힘들 것 같다. 그 짧은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체포가 아니라 본보기로 삼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상택은 그제야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현금 다발과 여권들, 그리고 문제의 검은 수첩.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수첩을 터뜨려? 다 같이 죽자고 덤벼?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수첩을 공개했다가는 감옥에 가기도 전에 쥐도 새도 모르게 심장마비나 자살로 위장되어 처리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미친 듯이 서류를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종이 갈리는 소리와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관리하던 수십 개의 차명 계좌에서 자금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홍콩, 그리고 케이맨 제도,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의 유령 섬들로 돈을 쏘아보냈습니다. 사장님, 밑에 짭새들이 깔렸습니다. CCTV 모니터를 보던 비서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모니터 속에는 경찰 기동대 버스가 건물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조차 울리지 않는 기습적인 작전이었습니다. 정문은 이미 봉쇄되었고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숫자가 빠르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1층, 2층, 3층. 이상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그 완벽한 성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비상배낭을 맸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10억 원과 위조 여권, 그리고 약간의 비상약이 들어있었습니다. 뒷문으로 나간다. 차 대기시켜. 그는 건물의 비밀 통로, 화물용 승강기와 연결된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쥐새끼들이 다니는 길. 이제 그가 그 쥐새끼 꼴이 되어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구석. 먼지 쌓인 용달차 한 대가 시동을 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충복 중 하나가 준비한 도주 차량이었습니다. 벤츠도 BMW도 아닌 낡은 용달차. 검문을 피하기 위한 처절어잔 위장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짐칸의 박스들 사이에 몸을 숨긴 이상택. 차가 덜컹거리며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백미러로 경찰들이 건물 안으로 들이닥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간발의 차이었습니다. 용달차는 서울의 밤거리를 질주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짐칸의 틈새로 들어와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샴페인을 마셨는데 지금은 짐짝처럼 실려 도망치는 신세. 그는 품속의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살아서 돌아오는 날 나를 버린 놈들부터 모조리 청소해주마.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이 피난처가 아니라 더 깊고 어두운 덫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를 태운 이 차의 운전석에 앉은 자가 백미러로 그를 힐끔거리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 형님. 물건 실었습니다. 지금 그리로 갑니다. 예,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하려 했듯 파티는 끝났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술병과 찢겨진 지폐들만 뒹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것은 쫓고 쫓기는 추격전,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잔혹한 배신의 릴레이입니다. 과연 이상택은 대한민국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짐칸 안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1991년의 겨울바람은 유난히도 매서웠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던 밤의 황제 이상택. 하지만 지금 그가 몸을 누일 곳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서울 변두리의 쪽방촌,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천장에서는 쥐들이 운동회를 벌이고 옆방에서는 술 취한 일용직 노동자의 고함 소리가 밤새도록 들려오는 곳. 이것이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설계자의 새로운
왕궁이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라고 했던가요? 하지만 지금 그가 견뎌야 할 것은 왕관의 무게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이 숨막히는 도주극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그와 함께 어둠 속을 달려보시길 바랍니다. 이상택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특급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전국에 그의 얼굴이 박힌 수배 전단지 수십만 장을 뿌렸습니다. 현상금 액수는 당시 로또 당첨금과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택이 진짜 두려워한 것은 제복 입은 경찰들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그저 수갑을 채울 뿐이지만 그가 모시던 윗분들이 풀어놓은 사냥개들은 숨통을 끊으러 오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주 생활을 시작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지웠습니다. 트레이드 마크였던 포마드 바른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뿔테 안경을 썼습니다. 말끔하던 턱에는 지저분한 수염이 덮였습니다. 걸음걸이마저 일부러 다리를 절뚝거리며 바꿨습니다. 시장통 국밥집에서 TV 뉴스를 보며 국밥을 말아먹는 허름한 노인. 그가 바로 어제까지 수백억을 주무르던 이상택일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2, 3일에 한 번씩 잠자리를 옮겼습니다. 여관, 찜질방, 심지어는 기도원까지. 그는 절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 때도 신발을 벗지 않았고 머리맡에는 항상 날카롭게 갈아둔 잭나이프 하나를 두고 잤습니다. 깊은 잠에 들 수 없는 나날들. 바람에 문풍지가 떨리는 소리만 들려도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불면의 밤이 이어졌습니다. 이 숨막히는 도주 속에서 이상택이 믿을 구석은 단 하나. 바로 그 검은 수첩이었습니다. 그는 공중전화 부스를 찾아다니며 자신을 배신한 고위층들에게 무언의 경고를 보냈습니다. 나를 잡으려 하지 마. 내가 잡히는 순간, 혹은 내 심장이 멈추는 순간 이 수첩 사본이 전국의 신문사로 배달될 거야. 내가 죽으면 당신들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거야. 일명 데드맨 스위치. 이것이 그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이 협박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를 잡자니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 두렵고 놔두자니 여론이 들끓고 결국 그들 사이에서 은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체포는 필요 없다. 입을 영원히 다물게 만들어라. 명령은 하달되었습니다. 이제 경찰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특수요원들 그리고 이상택에게 원한을 품은 전국의 조직폭력배들까지 모두가 그를 찾아 눈에 불을 켰습니다. 이상택의 목에는 현상금 대신 침묵의 대가가 걸렸습니다. 이상택은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가 평소 가족처럼 아끼던 신복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 아니면 배신의 신호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믿었던 자금 담당 이사에게 공중전화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김 이사, 나다. 준비해둔 비상금 지정된 계좌로 쏴. 수화기 너머에서 김 이사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럴 상황이... 으악! 짧은 비명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둔탁한 타격음. 이상택은 수화기를 든 손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미 그곳까지 청소부들이 들이닥친 곳입니다. 김 이사는 다음날 한강변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은 자살로 위장되었지만 이상택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보내는 경고장이었습니다. 다음은 너다.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돈으로 산 충성심은 돈이 떨어지자마자 증발했고 권력으로 맺은 관계는 권력이 사라지자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인맥이라는 탑이 사실은 모래알보다 못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그가 숨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CCTV가 없는 골목길조차 누군가의 눈길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를 벗어나야 한다. 바다 건너 일본이나 동남아로 가야만 살 길이 열린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부산함. 그곳에는 그가 예전에 은혜를 베풀었던 미랑 브로커 갈매기가 있었습니다. 갈매기는 건달 세계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장사꾼이었습니다. 이상택은 그가 배신하지 않을 유일한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으로 간다. 이동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지옥의 레이스였습니다. 고속도로에는 검문소가 깔려 있었기에 그는 국도와 산길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화물 트럭의 짐칸에 몰래 타기도 하고 시골 농가의 경운기를 얻어 타기도 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공포. 며칠을 씻지 못해 거지꼴이 된 그가 휴게소 화장실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 속에는 천하를 호령하던 회장님은 없고 겁에 질린 짐승 한 마리만 서 있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누군가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사님, 여기 휴게소인데 좀 이상한 놈이 하나 보여요. 숲의 전단지랑 눈매가 비슷한데 이상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황급히 화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청이 시달리며 그는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이제는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사치였습니다. 오직 생존만이 목표였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겨울비에 젖어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섞인 찬바람이 그의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자갈치 시장 구석의 낡은 횟집. 그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가 그가 사용했던 공중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이미 그들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믿었던 마지막 동아줄인 갈매기의 목에도 이미 서늘한 칼날이 격여져 있다는 것을. 횟집의 불빛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그림자.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따뜻한 매운탕 국물 한 그릇에 먹고 배를 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그것이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가 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본능적인 육감이 그의 뒷덜미를 잡아 끌었습니다. 횟집 앞에는 평범한 화로차 한 대가 서 있었지만 그 차의 시동은 꺼져 있었음에도 운전석에는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횟집 주변을 서성이는 건장한 청년들. 그들은 행인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생선을 고르는 손님이 아니라 사냥감을 노리는 매의 눈이었습니다. 함정이다. 이상택은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을까요? 횟집 문이 벌컥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튀어나왔습니다. 그의 옛 부하 독사였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한참 기다렸습니다. 독사의 입가에는 비릿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 내리는 부산의 밤거리, 막다른 골목에서 마침내 사냥개들이 쥐를 구석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부산의 겨울비는 뼈를 깎는 듯 차가웠습니다. 자가치 시장의 비릿한 생선 섞는 냄새와 바다의 짠 내음이 섞여 이상택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 냄새는 마치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진 그의 제국에서 나는 악취와 닮아 있었습니다. 막다른 골목, 배신자의 비릿한 미소, 그리고 차갑게 식어가는 기망. 대한민국 밤의 황제가 시공창으로 추락하는 순간을 목격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처절한 몰락의 기록에 구독을 눌러 조의를 표해 주십시오. 회장님, 여기서 뵙네요. 골프 치러 가시기엔 날씨가 좀 굳지 않습니까? 독사였습니다. 한때 이상택이 던져주는 돈다발에 꼬리를 흔들던 충직한 사냥개.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에는
주인을 물어뜯으려는 늑대의 살기가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택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그의 뒤로는 독사의 부하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식구라 불렀던 검은 양복들이 테러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상택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머릿속 계산기가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 돈, 협박, 회유? 독사야. 아니, 김 사장. 얼마면 되라? 내 스위스 계좌에 있는 거 자네가 상상도 못할 액수야. 날 배에 태워주기만 하면 그 절반, 아니 7알을 주지. 이상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사는 피식 웃으며 담배 연기를 이상택의 얼굴에 내뿜었습니다. 회장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돈? 좋죠. 근데 그 돈, 회장님 없어도 우리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위에서 오더가 떨어졌습니다. 회장님을 산채로 포장해서 배달하라고요. 그래야 우리 같은 잔챙이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위에서. 그 단어가 이상택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위라는 것이 청와대인지 검찰인지 아니면 그가 모시던 더 거대한 그림자 세력인지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것은 자신의 목숨값이 그들의 면죄부로 거래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잡아. 기스 내지 말고 곱게. 독사의 짧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검은 그림자들이 덮쳐왔습니다. 이상택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옆에 있던 생선 상자를 발로 차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리 비켜! 다 비켜! 비에 젖은 시장통 바닥은 미끄러웠습니다. 60만 원짜리 이탈리아제 구두가 흙탕물에 뒹굴었습니다. 그는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귀에서 들리는 구둣발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누구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상택은 그저 쫓기는 도둑놈 혹은 미친 노인네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좁은 골목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녔습니다. 평생을 머리로 싸워온 그가 난생 처음으로 몸으로 생존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미줄 같은 골목길은 독사와 그의 아이들의 앞마당이었습니다. 그들은 토끼몰이하듯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결국 이상택이 멈춰선 곳은 부두 구석의 컨테이너 야적장이었습니다. 거대한 철제 박스들이 벽처럼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아픈 바다, 뒤는 늑대대. 저 멀리서 그가 타야 했던 일본행 화물선의 백고동 소리가 뿌 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소리가 아니라 그를 두고 떠나는 조롱의 소리 같았습니다. 회장님, 숨바꼭질은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셔야죠. 어느새 따라온 독사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흉기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뒤에 서 있던 덩치 큰 사내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가느다란 주사기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프게 담그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숨 주무시고 나면 큰 집에 계실 겁니다. 거기서 회고록이나 쓰시면서 여생 보내시죠. 이상택은 주머니 속의 잭나이프를 만지작거렸지만 꺼내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펜대만 굴려온 그가 칼밥 먹고 자란 저들을 당해낼 리 만무했습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 배신자 새끼들, 배심이라뇨. 회장님이 가르치셨잖아요. 건달은 의리가 아니라 이익으로 움직인다고. 우리는 회장님의 가르침을 아주 충실히 이행하는 중입니다. 복사의 눈짓에 덩치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이상택은 반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억센 소나기가 그의 팔다리를 제압했고 목덜미에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는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검찰청 특수부 검사들이 이상택의 비밀 사무실과 위장 계열사들을 급습하고 있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금고가 산소 용접기에 의해 뜯겨나갔고 비밀 장부와 디스켓들이 압수되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최대 성과, 거물급 배우 조종자 이모 씨의 검거 임박. 그가 공들여 관리했던 병풍들은 TV 인터뷰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거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모래성은 파도 한 번에 흔적도 없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다시 부산. 축 늘어진 이상택의 몸은 검은색 세단의 트렁크에 화물처럼 실렸습니다. 독사는 트렁크 문을 닫기 전 잠든 이상택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저순보다는 감박이 낫지 않습니까? 거긴 적어도 밥은 공짜니까. 내 빚은 이걸로 퉁칩시다. 퉁. 트렁크 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것은 이상택의 인생 1막이 끝나는 소리이자 지옥 같은 2막이 시작되는 종소리였습니다. 차는 빗속을 뚫고 서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상택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처음 상경했던 20년 전의 서울. 그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적어도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수백억의 은닉 자금, 그마저도 쓸 수 없는 과 그를 옥죄어 올 새창살뿐이었습니다. 그를 태운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라디오에서는 흘러간 옛 노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서. 대한민국 밤을 지배했던 황제, 그림자 금융의 설계자, 정재계를 주무르던 로비의 귀재. 이상택의 화려한 수식어들은 이제 수임번호 3845라는 초라한 숫자로 대체될 운명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곳은 호텔 스위트룸도 부산의 횟집도 아니었습니다. 사방이 회색 콘크리트로 막힌 창문 하나 없는 좁은 취조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그가 그토록 뇌물을 먹여 키웠던, 이제는 그를 잡아먹으려 눈을 번뜩이는 엘리트 검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셨습니까, 이 회장님? 아니, 이제는 피의자 신분이시죠. 긴 말 필요 없고 그 검은 수첩 원본 어디 있습니까? 이상택은 메마른 입술을 때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전쟁은 바깥 세상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 좁은 방 안에서 벌어지는 기억과의 전쟁, 그리고 입을 지키려는 자와 열려는 자의 전쟁이 될 것임을. 대한민국의 교도소, 은어로 큰 집이라 불리는 그곳은 사회의 축소판이자 가장 적나라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아무리 날고기던 회장님이라도 일단 푸른 수의 입고 가슴에 번호표를 다는 순간 그는 범털, 돈 많고 힘 있는 죄수 아니면 개털, 돈 없고 힘 없는 죄수 둘 중 하나로 분류될 뿐이었습니다. 3845번 이상택. 그는 처음엔 명백한 개털 취급을 받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시작된 그의 제2의 인생. 주먹 하나 쓸 줄 모르는 그가 어떻게 살인귀들이 우글거리는 감옥을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로 개조했을까요? 이 기막힌 생존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입소 첫날 밤, 팔평남짓한 홍거실. 여러 명이 함께 쓰는 감방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방 안의 주인, 즉 방장은 살인 혐의로 들어온 덩치 큰 건달이었습니다. 그는 이상택이 들어오자마자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게 누구신가? 뉴스에 나오던 그 대단하신 이 회장님 아니신가? 거 사회에서는 우리 같은 놈들 벌레 취급하셨다며. 일종의 신고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상택은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 건장한 죄수들의 발을 주무르는 치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가 반항하려 하면 교묘하게 감시카메라 사각지대에서
주먹이 날아들었습니다. 군기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가해지는 폭력. 이상택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스위스 은행에 숨겨둔 수백억 원도 당장 내 명치를 때리는 저 주먹 앞에서는 휴지 조각보다 못하다는 것을. 처음 몇 달간 이상택은 지옥을 맛봤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누군가 걷어차서 깨기 일쑤였고, 식사 시간에는 반찬을 다 뺏겨 맨밥에 소금국만 먹어야 했습니다. 그는 점점 말라갔고 눈밑은 퀭해졌습니다. 검찰은 그를 자주 불러내 회유하고 협박했지만 그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감옥 안의 고통보다 무서운 건 그가 입을 여는 순간 바깥 세상에서 기다리는 진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택은 뼛속까지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는 쥐새끼처럼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서도 번뜩이는 눈으로 감방 안의 생태계를 관찰했습니다. 힘은 방장이 쥐고 있었지만 그 방장조차 쩔쩔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방장이 자신의 변호사가 보내온 서신을 읽으며 욕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항소 이유서가 엉망이라 형량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이상택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 그렇게 쓰면 판사한테 씨알도 안 먹힙니다. 방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네가 뭘 알아? 형법 제53조 장량감경, 그리고 정상 참작 사유 탄원서 쓰는 요령이 틀렸습니다. 펜이랑 종이 줘보쇼. 내가 다시 써줄 테니. 이상택은 일필휘지로 탄원서와 반성문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글이 아니라 판사들이 좋아하는 법리적 용어와 논리를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장의 형량이 2심에서 3년이나 줄어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감방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상택은 더 이상 시다바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생님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옆방, 건너편 방, 그리고 교도관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교도소 안의 모든 죄수들은 저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 했지만 그들의 짧은 배움으로는 판사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택은 그 틈새 시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자리는 이제 화장실 옆이 아니라 방에서 가장 따뜻한 아랫목으로 옮겨졌습니다. 죄수들은 그에게 상담을 받기 위해 컵라면, 담배, 훈제 닭다리 같은 귀한 화폐들을 바쳤습니다. 심지어 교도관들조차 그를 찾았습니다. 어이, 3845건, 잠깐 면담 좀 하자. 그들은 재테크 상담을 원했습니다. 박봉에 시달리는 교도관들에게 이상택은 주식시장의 흐름과 부동산 투자처를 짚어주었습니다. 그의 조언대로 투자한 교도관이 짭짤한 수익을 올리자 이상택에 대한 대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독방을 배정받지는 못했지만 사실상 독방이나 다름없는 특혜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식 끊이지지 않았고 금지된 물품들도 교도관의 묵인하에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다시 회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죄수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들의 바깥 조직을 움직였습니다. 감옥 안에 앉아서 밖의 이권에 개입하는 진정한 옥중 경영을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검찰은 애가 탔습니다. 이상택을 구속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검은 수첩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고 이상택은 감옥 안에서 오히려 더 편안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상택의 가족과 지인들을 먼지 털듯 털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택의 재판에 결정적인 증언을 하기로 했던 전직 부하가 술집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또 다른 증인은 낚시를 갔다가 실족사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이상택에게 불리한 입을 가진 자들이 하나둘씩 영원한 침묵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세간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회장이 감옥 안에서 오더를 내리고 있다. 검사가 취조실에서 이상택을 추궁했습니다. 네 짓이지? 네가 밖으로 쪽지 돌려서 죽이라고 시켰지? 이상택은 깍지 낀 손을 테이블에 올리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검사님, 저는 하루 종일 CCTV 감시받는 모범수입니다. 세상 험한 줄 모르고 날뛰던 친구들이 운이 없었던 걸 왜 저한테 따지십니까? 인생사 세옹지마 아닙니까?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맞지? 내 수첩을 건드리면 다음 차례는 누가 될지 모른다는 걸. 사실 그 죽음들이 정말 이상택의 짓이었는지 아니면 수첩의 내용이 공개될까 두려웠던 윗선들이 알아서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공포가 이상택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감옥 생활 3년차, 이상택은 교도소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장조차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교도소 내의 물품 공급권을 장악했고 죄수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판사 역할까지 했습니다. 주먹들이 설치는 정글에서 가장 약한 육체를 가진 그가 가장 강력한 포식자가 된 것입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특별 면회실. 이상택을 찾아온 낯선 손님이 있었습니다. 말쑥한 정장 차림의 중년 사내. 그는 정계 유력 인사가 보낸 밀사였습니다. 회장님, 밖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제 그만 화해하시죠. 어르신께서 회장님의 건강을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형 집행정지로 나가셔서 요양이라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단, 그 수첩은 태워버린다는 조건으로. 이상택은 종이컵에 담긴 믹스커피를 후록 마셨습니다. 달달한 커피 향이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나가면 공기가 좋긴 하겠죠. 하지만 이 안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적어도 등 뒤에서 칼 맞을 걱정은 없으니까. 그는 밀사를 빤히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서 전하세요.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챙긴다고. 그리고 수첩은 내 생명보험이라 해지할 생각이 없다고. 만기 환급 받으려면 내가 제명에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밀사는 굳은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상택은 면회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창 사이로 보이는 하얀 세상.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곳을 나가는 날 다시 한번 피해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다림의 미학을 아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감옥은 그에게 족쇄가 아니라 세상의 눈을 피해 힘을 비축하는 인큐베이터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제국을 재건할 설계도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밖에서 잃어버린 돈들은 숫자일 뿐이지만 이곳에서 얻은 공포와 권위는 진짜 힘이었습니다. 형님, 운동 시간입니다. 어깨가 떡 벌어진 죄수가 깍듯이 고개를 숙이며 그를 불렀습니다. 이상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더 이상 도망자의 초조함이 없었습니다. 뒷짐을 지고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뒤로 수많은 죄수가 홍해 갈라지듯 길을 비켜섰습니다. 철창 안의 호랑이. 이빨 빠진 줄 알았던 그 호랑이는 사실 발톱을 갈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그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 법입니다. 철창 안에서 이상택이 왕으로 군림하는 동안 바깥 세상은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삐삐가 사라지고 스마트폰이 등장했으며 주먹들이 관리하던 나와바리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간판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날이 밝았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괴물. 그 마지막 뒷모습은 과연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라진 수천억 원의 행방과 함께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은 그의 최후. 그 마지막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 대소사시의 끝을
함께 해주십시오. 교도소 정문이 열리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10수년 만에 맞는 자유의 냄새였지만 칠순을 바라보는 노인이 된 이상택에게는 그저 매연 섞인 먼지 냄새일 뿐이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검은 양복을 입은 부하들이 도열해서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건 낡은 택시 한 대와 멀찍이 떨어져서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는 삼녀 잡지사 기자 한두 명뿐이었습니다. 이상택은 초라한 점퍼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기사 양반, 서울역으로 갑시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말 한마디로 수백억을 움직이고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했던 설계자의 위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빨 빠진 늙은 호랑이, 아니 박제된 전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가 숨겨두었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비자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출소하자마자 보이지 않는 눈들이 다시 그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 검찰, 그리고 과거 그의 돈을 노리던 조직의 잔당들까지. 그들은 늙은 이상택이 어딘가에 묻어두었을 보물 지도를 꺼내기를 하이에나처럼 기다렸습니다. 이상택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임대 아파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은둔했습니다. 창문에는 신문지를 덕지덕지 붙여 밖을 볼 수 없게 했고 현관문은 2중 3중으로 잠갔습니다. 가끔 동네 슈퍼마켓에 라면이나 소주를 사러 갈 때를 제외하고는 두문불출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꼬장꼬장한 노인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범죄의 대부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돈 없는 독거노인 중 하나로 여길 뿐이었죠. 하지만 밤이 되면 그의 집 주변에는 수상한 그림자들이 어슬렁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쓰레기 봉투를 뒤졌고 누군가는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상택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한 이 지겨운 추격전은 끝나지 않을 것임에. 그는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금고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안에 엄청난 채권이나 스위스 은행 계좌 비밀번호가 들어있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오는 밤,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따고 들어온 자는 젊은 건달이었습니다. 이상택의 옛 부하의 아들이라고 자초한 그는 칼을 들이밀며 윽박질렀습니다. 영감님, 우리 아버지가 영감님 때문에 진역 살다가 화병으로 가셨어. 그 몫은 챙겨줘야지. 돈 어디 있어? 그 수천억 다 어디다 숨겼냐고. 이상택은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김치찌개를 숟가락으로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 자네는 유령을 믿나? 헛소리 말고 돈 내놔. 돈이라는 게 참 묘해. 있을 때는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막상 손을 펴보면 모래처럼 다 빠져나가고 없거든. 자네 아버지가 못 받은 건 돈이 아니라 욕심이었어. 젊은 건달은 집안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장판을 뜯어내고 천장을 부시고 낡은 금고까지 새 지렛대로 열어젖혔습니다. 하지만 금고 안에서 나온 건 돈다발이 아니라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과 낡은 주판 하나뿐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이상택이 시장통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미친 노인네가. 건달은 허탈함에 욕설을 퍼붓고 사라졌습니다. 이상택은 엉망이 된 방 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주판을 주워 먼지를 털었습니다. 탁, 탁, 타닥. 그레물린 허공이 되고 주판알을 튕겼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지나간 인생을 계산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익도 손해도 결국은 0으로 수렴하는 덧없는 계산. 그로부터 몇 달 후 이상택은 자택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은 심근경색, 고독세였습니다.
발견 당시 그는 책상에 엎드린 채였고 그의 손에는 볼펜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메모지에 비밀 자금의 단서가 적혀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경찰, 기자, 그리고 채권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메모지에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생은 빌려 쓰는 것이고 갈 때는 빈손이다. 내 빚은 바람이 갚을 것이다. 그의 죽음과 함께 이상택 비자금의 행방은 영원한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출소 직후 모든 돈을 가상화폐로 바꿨다고 주장했고, 어떤 이들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복잡한 순환 출자 고리 속에 영원히 잠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 돈이 애초에 신기루였다고, 그가 부풀린 장부상의 숫자 노름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장례식은 쓸쓸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이 구청에서 지원하는 무연고 장례로 치러졌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밤의 황제였던 남자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국화꽃 한 송이조차 제대로 놓이지 않았습니다. 화정터의 불길 속으로 그의 관이 들어가는 순간 그의 육체와 함께 그가 머릿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비밀들, 뇌물을 받은 정치인들의 명단, 자금 세탁의 루트, 그리고 묻어버린 시체들의 위치도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가 투자했던 강남의 땅 위에는 100층짜리 마천루가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화려한 빌딩 숲을 보며 감탄했지만 그 건물의 기초 콘크리트 속에 이상택의 검은 돈과 야망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택. 그는 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괴물을 낳고 기른 것은 돈이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사회의 탐욕이었습니다. 그는 그 탐욕의 파도 위에서 춤을 추다 파도가 부서질 때 함께 사라진 거품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강남의 어느 룸살롱 혹은 여의도의 증권가 뒷골목에서는 전설처럼 그의 이름이 회자되곤 합니다. 술에 취한 늙은 건달들이 안주 삼아 씹어대는 이야기 속에서 이상택은 여전히 살아서 주판을 튕기고 있습니다. 야, 그때 이상택이가 묻어둔 돈이 지금 시세로 하면 1조가 넘는다더라. 그거 찾으면 인생 역전인데 어느 산 밑에 묻혀 있을까? 하지만 그 누구도 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저 차가운 납골당의 작은 항아리 속에 영원히 봉인되었으니까. 이것으로 검은 돈의 설계자 이상택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화려하게 타오르다 비참하게 꺼져버린 불꽃.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돈? 권력? 아니면 그 모든 것의 덧없음?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밤의 역사를 쓴 이 지독한 남자의 일대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세상에 비밀은 없고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등골을 사늘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다음번에 다루었으면 하는 전설의 주먹이나 희대의 사기꾼 이름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놈의 가죽을 제가 낱낱이 벗겨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더 잔혹하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밤길 조심하십시오.